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키 읽어주는 남자 위스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우정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우정치, 그리스어로 오클로클라티아라고 하네요. 오클로클라티아. 라틴어 영어도 그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런지 비슷한 글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우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의 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영어로 몹 룰이라고 경멸조로 부르기도 하는데, 라틴어에도 모빌레불구스라고 변덕스러운 군중들이란 용례가 있다. 다른 말로 폭민 정치라고도 부른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밑에 나오지만 이제 소크라테스의 중우정치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종의 국가 운영 체제 내지는 정치 체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근간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 민주주의라는 이 국가의 운영 체제 내지는 정치 체제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또는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말이죠. 결국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그 판단을 한다,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많은 이들이 과연 현명한 이들인지, 또는 그들이 혹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이처럼 그 다수에 해당하는 쪽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사회에, 국가에 그 뜻이 반영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행태를 이제 중우정치를 빗대서 중우정치라는 말로 풍자 내지는 어떤 민주주의의 그런 부작용, 단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중우정치, 이 용어가 알려진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이고요. 중우정치를 주장한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을 상실하였을 때 통제불능이 된 국민들을 폭민, 상대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에 약한, 한마디로 선동되기 쉬운 서민, 민중들에게 통제된 정보를 제공하여 일부 정치가의 의도대로 굴리는 것을 빈민이라고 하였다. 자, 폭민 그리고 빈민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자, 플라톤은 폭민에 초점을 두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빈민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자, 플라톤이 초점을 둔 폭민은 국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을 상실하였을 때 통제불능이 돼서 날뛰는 것, 그런 것, 거기에 초점을 둔 게 플라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동되기 쉬운 민중들에게 통제된 정보를 제공해서 정치가의 의도대로 굴리는 것,
즉 빈민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주주의의 부작용, 단점을 나타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중우정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국계론,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용한 국계론과 대표적인 예로 국계론과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용한 독재, 대민 영합주의 등이다. 다만 국계론이 플라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라면 선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에 해당된다. 같은 중우정치라도 사람에 따라 서로 강조하는 면이 다를 수 있다. 다만 포퓰리즘, 대민 영합주의, 포퓰리즘의 경우 중우정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포퓰리즘은 대중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라. 그게 포퓰라가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뜻이니까요. 참정권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우정치 담론도 한층 더 거세져 갔다. 대학 교수도 한 표, 직장도 없고 학력도 일천한 동네 백수도 똑같이 한 표. 게다가 엘리트보다 동네 백수가 더 쪽수가 많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다. 대학 교수를 엘리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직장도 없고 학력도 일천한 동네 백수들은 이 대학 교수라는 엘리트보다 백수들이 더 숫자가 많겠죠. 이게 지금 뭐 대학 교수나 엘리트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을 또는 편향된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담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쪽수가 월등히 많은 무식자, 부산자의 표를 무시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저질스러운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머릿수는 당연히 소수 엘리트보다 무산자가 훨씬 많다. 즉 설사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해서 투표율이 20% 수준이라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무식자 무산자가 쪽수에서 앞서기 때문에 당연히 무식자 무산자 위주의 정책이 나온다. 딜레마죠.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직업이 없거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서민, 백수,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부자나 소수 엘리트보다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보다는 서민들,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적게 가진 사람들의 표를 무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친다. 그러한 담론이 이제 중우정치 담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나 실제로 민주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드러나는 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자, 근데 방금 여기서 이제 읽고 넘어간 부분이 제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재산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소수 엘리트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교육이라든가 어떤 알미라든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를 의미하는 것은 비단 학벌을 떠나서 요즘 뭐 학벌도 의미도 없잖아요. 예. 뭐 과거에는 이러한 엘리트 계층의 대표적인 직업,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많이 희석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식자는 사실 갈수록 이제 없어집니다. 뭐 글자를 모른다거나 컴퓨터를 못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없잖아요. 이제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가 있죠.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나 실제로 민주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드러나는 점으로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질되면서 드러나는 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장 그리스 중후 정치의 등장은 뛰어난 지도자이던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후에 그가 사망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이처럼 지도자가 뛰어났던 경우에는 중후 정치의 폐해가 덜하다라는 거고요. 그가 사망하자마자, 즉 뛰어난 지도자인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가 사망하자마자 시작되었다. 뭐가? 중후 정치가. 이는 극단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잘 시사하고 있죠. 따라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치하에서 결국 누군가는 남들을 이끌어야 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권위를 가진 리더 계층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참주정치, 귀족정치 등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행해지는 간접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군주국이 군주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들 일부 군주국은 주권자인 군주와 실무자인 신하의 조화를 지향하며 제한 군주정을 시도한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재상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왕국에서도 왕의 오판으로 간신을 재상에 앉힐 수 있듯이 간접 민주주의 체제 역시 대표들이 선출되기 위해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하므로 중후 정치의 폐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로 많은 나라에서 연금 정책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이 대표적인 간접민주 정치하에서 나타난 중후 정치의 폐단이다. 갑자기 이제 연금 문제가 나왔네요. 약간 좀 뜬금이 없긴 한데요. 이런 것이 이제 이슈화가 됐었나 보죠.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책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거 뭐 연금 문제는 제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사실 중후 정치의 예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대중들, 다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의 정책,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권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라는 제도는 결국 대학 교수나 직업이 없는 백수나 누구에게나 한 표씩 주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카테고리, 어떠한 집단,
어떠한 부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정책을 주로 펴야지 그러한 정책을 펴는 자들이 더 권력을 쟁취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어떤 딜레마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하지요. 교집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수가 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과는 교집합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각종 이익 집단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지는 세력들의 존재로 인해서 이 여론 형성이라는 게 매우 빠르고 또한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국면으로 많이 치닫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 하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로 올바른 민주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로베르트 미헬스가 과두제의 철칙을 설파했듯이 반드시 부유층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또 조직이 민주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부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일 수 있다. 과두정치죠. 사실 넓은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 역사 과두정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대의민주주의 역시 과두정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혼재된 형태가 대의민주주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프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봉건사회 임금의 식민 지배와 대비되는 엘리트가 대중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라고 논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말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과두제의 철칙.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가 1911년 저서 정당 사회학에서 제시한 정치 이론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조직 운영의 전략적, 기술적 필요상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과도 지배가 필연적 철칙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소수의 지배 이론 중 하나이다. 로베르트 미헬스 이렇게 생긴 사람이군요. 다른 게 아니고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리더의 자리 내지는 체제 운영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필연적 철칙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임금이 왕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과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엘리트 세력이 대중들을 지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느냐라고 조지프 슈페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죠.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물론 슈페터와 같은 엘리트 민주주의론에 대항해서 다원주의론과 시민사회론 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반론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리더십의 소임을 부정하는 것 역시 반대편 극단이긴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두제에 대해서.
알렉시스 드 토크빌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서 인민재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말 같습니다.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의 위험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유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바로 평등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고 우리 헌법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항상 붙어 다니는데요. 자유나 평등 둘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강조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등보다 자유만 강조되었을 경우엔 그것은 방종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책임 없는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되었을 때는 자유로운 사고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진보와 발전이 부정될 수가 있고요. 그 평등은 평등이 아니라 통제사회로 귀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 끝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평등이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인데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재산상의 자유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유보다 평등을 우위에 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진보라든가 발전이 더디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통제사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있어야 된다. 똑같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비슷하게 가져야 된다. 자칫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그러한 발상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요. 하지만 이는 토크빌이 아직 공업화되지 않은 미국의 소규모 농촌마을 공동체만 본 결과이며 산업화 이후 민주주의는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보다 법인 기업이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는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는 비판 역시 존재하죠.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한 그 연구 사례는 이 토크빌이 이제 소규모 농촌 마을을 사례로 이제 탐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중우정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법인 기업이 경제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는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을 그러한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대중의 변덕스러운 의사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을 통해 대중의 결정권을 제약하는 헌정민주제를 제시하였다. 대중의 변덕스러운 의사. 자, 대중의 의사는 다양하고요. 일관되지 않겠죠. 그것을 변덕스럽다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한 의사에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을 통해 대중의 결정권을 제약하는 무슨 통제사회 느낌이 나는데요. 헌정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답니다. 하이에크가 피노체트를 옹호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냐는 골치 아픈 문제부터, 그쵸? 헌정민주주의를 제시하였는데 그럼 그 헌법은
헌법을 통해 대중의 결정권을 제약하였다면 그 헌법은 누가 지키느냐, 즉 헌법의 수호자는 대체 누구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르트르가 지적하다시피 헌법이 구체적일수록 민주주의는 압살된다는 문제 역시 있다. 헌법은 구체적인 개별 법령의 헌법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해서 규정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개별 법령에서 명문화하겠죠. 따라서 헌법이 구체적일수록 민주주의는 압살된다는 문제 역시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을 통해 대중의 결정권을 제약했다면 그 헌법이 구체적일수록 대중의 권리는 압살된다는 것이죠. 헌법의 수호자는 대개 그 나라의 지도자이다. 물론 국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헌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한국 헌법의 수호자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한국 헌법의 수호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호자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헌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혼자 폭주하면 견제장치로 헌법재판소 국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의 헌법적 적법성을 가려주는 곳이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탄핵할 권리가 있다. 상권 분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네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 분립이죠.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속류적 형태의 중우정치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과장된 귀족주의, 낭만주의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우정치론은 대중을 단일한 존재로 가정한 채 그들의 몰취향과 비이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대중은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다. 대중은 어떤 단일한 존재의 집합이 아니란 거죠. 다양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중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의사결정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대중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한 사회의 전 대중이 광기에 빠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역시 비약인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대중이 광기에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광기가 표출되어 있지만 대중은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된 대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우정치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다양성이 정치의 다양성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정치는 사실상 양당제 혹은 3-4개의 당이 정치판을 독점하여 나눠먹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이 정치 세력이 한 계층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을 뽑아준 대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한 귀족 정치, 참주 정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혹은 비이성적인 대중들은 새로운 정당에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각자 제한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이길 것 같은 후보,
잘 아는 지역 정당을 뽑는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중우정치의 의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중우정치에 대한 공포는 플라톤 이래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맞선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반론 역시 치열하다. 그렇습니다. 다수결에 대한 맹신. 중우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택된 인물, 정책, 사상 등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신뢰이다. 문제는 다수가 주장하고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물 좀 마셨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다수가 주장하고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인간은 개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저그가 아니거든요. 개별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떤 여왕벌 밑에서, 여왕개미 밑에서, 오버로드 밑에서 집단지성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이란 말이 간간히 쓰이고 있어요. 다소. 그런데 이 집단지성은 결국 다수결을 의미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소수와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수가 대립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소수 집단이 됩니다. 이는 명백하죠. 어떠한 그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인류의 어떤 뭐랄까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일반 대중은 그러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수죠. 그러나 전문 지식이 있는 소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양자가 대립할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은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전문성이 있는 소수 집단이 되겠죠. 그 소수 집단이 나쁜 마음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이는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더 좋다는 의견으로 더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더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러한 중우정치의 단점들을 지적한 플라톤조차 실제로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투표로 사형을 선고받자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 사례를 보면 인간과 다수의 판단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론할 때는 소크라테스 사형파와 사형 반대파가 의외로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이후로 소크라테스의 일부 발언들 중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 등이 섞여 있던 것에 자극을 받아 사형파가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부는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잘난 척해서 도발을 했다고 하지만 개인의 언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백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사형에서 죄목으로 죽어야 하는 이유와 대상이 도발을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당시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은 해당 사안들이 별개임을 인식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다음,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버린 사례입니다. 히틀러죠. 이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뽑힌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군중의 선택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렇죠. 특히 히틀러는 결코 강압과 협박, 폭력만으로 권력을 잡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틀러는 강압이나 협박이나 폭력만으로 권력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히틀러는 맥주홀 폭동 같은 해당 수법도 시도를 했지만 그것과는 별 상관없이 투표에서 지지를 받아 집권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런데 뽑아놓고 보니 독재자였더라 라는 거죠. 누가요? 히틀러가요. 예. 투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히틀러.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권법 통과 등의 정치적인 모략만을 꾸며서 체제를 완성하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파괴해버렸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예가 되는 거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히틀러는 파괴해버렸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치당이 집권한 것은 독일 국민에 의한 지지와 투표 결과였습니다. 즉 독일 국민 스스로 히틀러, 독재자를 뽑아서 어떻게 했다? 민주주의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나치당의 과거 사례 때문에 소수 정당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 조항과 민주주의 헌법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중우 정치가 문제를 일으킨 사례. 광우병 대란, 문화 대혁명, 나치즘과 파시즘, 대한민국 문화 규제와 탄압, 1931년 평양 화교 학살, 아르기누 사이 해전, 펠로폰네소스 전쟁, 인도네시아 화교 학살, 외국인 요리 금지법, 인민재판, 님비 현상, 아파르트헤이트, 마녀 사냥, 킬링필드, 드레피스 사건, 지역이기주의. 자, 뭐 생소한 것들도 있고요. 들어본 것들도 있는데요. 마녀 사냥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거 무서운 그림이 있네요. 중세에 정말 그 마녀 사냥을 얘기하는 거네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중우 정치. 경계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은 각각의 나로 이루어져 있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 결과물이 지도자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정책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가의 운영 체제와 정책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어리석지 않게 운영을 해야 할 책임이 그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말이죠, 정치인들은요, 그들이 어떠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의 또는 어느 한 세력에 또는 어떤 다수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 권력자들, 국가를 유지하는 자들은 그 재원을 분배해야 할 것이고, 올바른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을 뽑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정치인을 뽑아놓고 무엇이 잘 안되면 누구 탓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정치인을 뽑은 사람은 결국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우정치,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 인간의 평등에 대한 가치는 어떠한 다수, 어떠한 중우 정치에 의해서도 파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분열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분열, 지역 감정에 대한 분열, 무엇에 대한 차별과 분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끝은 혼돈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나와 내가 다름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비록 힘들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를 따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헤쳐나가야 할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관문인 것입니다.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고 내가 멍청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며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대로 또 살 길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에 선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존엄한 인간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위키 읽어주는 남자 위스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